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채권 금리도 영향을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부채를 줄여야 될 시기에 디레버리징을 할 시기에 부채를 부추겨서 더 위험을 크게 만들었죠. 이거는 이런 이야기하면 또 좌판이 빨갱이니 할 테지만요. 완화책을 써서 그런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부동산에 한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부동산에 한해서는 부동산 잡는 정책을 썼던 정부는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이야기했듯이 빨갱이라고 하려면 노태우도 빨갱이라고 하세요. 노태우 정부도 빨갱이라고 하세요. 부동산 잡는 정책들은 규제책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규제책을 써가지고 디레버리징 시켜야 될 시기에 완화책을 써서 부풀린 정부들이 몇 군데 있었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풀고 LTV 풀어준 거, 이게 문제였고 이번 정부는 더 심했죠. 이번 정부는 DSR 도입한 지 얼마나 됐다고 DSR을 풀어주냐. 아마 저희가 과거에 최악의 정책 하나 꼽으라면은 첫 번째 무조건 전세자금 대출이고 부동산 정책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래는 초이노믹스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그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디레버리징 시켜야 될 시기에 오히려 대출을 부추긴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유동성 잔치가 빚잔치로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BOA에서 이번 국채 약세장이 지난 247년간 미국 국채시장에 발생한 약세장 중에서 다 분석해서 순위화했을 때 지금 가장 큰 약세장이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 그 시기에 뭐 있었어요? 29년에 뭐 있었어요?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또 70년도 초반에 1차 오일 쇼크, 후반에 2차 오일 쇼크 있었죠. 그리고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와서 난리 쳤었죠.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요때쯤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 터졌었죠. 당시에 그 닷컴 버블 붕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9.11 테러 때문에 영향도 받고 이런 문제도 있었죠. 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20년에 코로나 있었죠. 요런 시기보다 더 심각한 채권 학살장이다. 왜냐면 지금처럼 금리를 빠르게 올린 적이 없었죠. 미국 역사상 지금처럼 금리를 빨리 올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뭐 그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보이는 위기는 위기가 아닌데 왜 그 위기가 보일 때쯤에 2022년에는 금리 2%밖에 안 된다. 이딴 소리 했던 인간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 하죠. 보이는 위기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위기에 대해서 그때 2022년에 기준금리 3% 넘어갈 거다. 2022년 초나 21년 말에 그 이야기 한 사람 저희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보이는데도 위기라고 그랬죠. 회색 코뿔소라고. 그런데 다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위기 때문에 힘들어진 상황인데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어때요? 과거에 노예제도 생각해 봅시다. 노예가 받는 대우들은 굉장히 열악하죠.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느끼기에는 그 삶이 익숙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깨어난 자가 다 뒤집기 전까지.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맨날 일만 시키고 별거 아닌 걸로 때리고 그래도 그게 익숙한 줄 아는데 그게 원래는 인권이 침해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여기에 지금 리스크가 계속 터지고 있죠. 중도금발 리스크. 긴축, 장기화 공포 확산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요거를 똑같이 보는데도요, 위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 요거를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위기로 보는 사람들은 요거 지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긴축 강해진다. 요 이야기하는 거고,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근데 요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코로나 때 한번 그랬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경제 위기 오면 박살 나는 거죠. 자산 가격 박살 나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금리 낮췄어도 자산 가격 박살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위기가 왔는데 금리를 너무 낮춰서 자산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오니까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금리만 떨어지면 집값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요게 침체를 만들어서 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부추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밀하게 딱 정리를 드릴게요. 첫 번째, 유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맞죠. 두 번째, 침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체 때문에 동결이 된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금리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몇 번 더 내리고 한 3%대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장에서 만약에 침체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게 되면요, 이렇게 돼요. 즉
당장 올리는 여파는 덜 하겠지만 물가가 올라가서 잡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금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것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경기 침체가 심하게 다가오면.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죠. 사실 그 정도 수준까지 갈 가능성도 굉장히 없고. 왜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거 지금 몇 년째인데 그러겠어요. 똑같이 터진 건데. 저기 경기 침체가 와서 유가가 떨어져서 물가가 잡히는 건데 유가 수요가 떨어져서 근데 공급이 떨어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는 이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고금리도 훨씬 장기화된다. 왜냐면 과거에 1차 오일 쇼크 터뜨렸을 때 인플레이션 우습게 보고 금방 금리 내렸다가 2차 인플레이션 왔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더 길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대출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죠?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은행채 금리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주담대금리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은행채 순발행 늘어나면서 금리 올리고 있다. 빚은 잔뜩 늘려놨는데 솔직히 말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2021년 가장 높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률은 꾸역꾸역 0.몇%씩 올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계가 버는 돈은 훨씬 더 줄었으니까. 가계가 버는 소득은 소득, 가처분 소득, 그 다음에 실질소득 다 줄었죠. 그런데 PIR, 집값은 얼마 떨어지지도 않고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데 PIR이 뚝 떨어져서 10이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러니까 이미 이 붕괴는 유동성 잔치가 빚잔치가 돼가지고 터지기 시작한 건 21년 말부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안정됐다, 괜찮다, 이제는 문제 없다, 다시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매가 터지고 있죠. 이 경매 언제 나온 거예요? 지금 파산하고 지금 문제 생기면 경매 안 나와요. 경매는 6개월에서 1년 전 요쯤에 무너지고 파산한 사람들께 경매로 나오는 거죠. 물론 이 중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빌라 경매도 굉장히 많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죠.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파트도 많이 늘었고 서울 아파트도 200건 넘어갔다고 합니다. 즉 경매 시장이 이렇게 속출한다는 거는 이리저리 터져가지고 1년 전 6개월 전에 터진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막 대출 금리 조금 낮춰져가지고 대환대출 받고 그래서 안전하다,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개인 파산 회생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연체율도 계속 늘어나고 부실채권 상매각도 늘어나는데 상매각을 엄청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이 또 그만큼 쌓이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 또 지금 보시면 지금 주담대로 집 산 사람들 이자 부담 늘었다고 하죠. 영끌족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작년보다 이자 부담이 늘었다. 작년이 어떤 시기였어요? 작년에 주담대 8% 갔었죠. 작년 11월에 7.7%대 후반 나왔고 10월에 7% 초반, 11월에 7% 후반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이때보다 지금 이자 부담이 더 크대요. 즉 변동금리 했던 사람들, 변동금리도 갱신 시기가 있는데 작년에 좀 싸게 갱신했던 사람들도 올해 다시 또 점점 더 비싸게 갱신이 되든가 아니면은 금리는 더 낮춰서 대환대출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버티기 위해서 더 큰 원금을 대출로 받아서 금리는 좀 떨어지더라도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났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보다 이자 부담이 늘어났대요. 주담대로 집 산 사람들 10명 중에 6명 과반수 이상이. 근데 작년에 주담대 부담 그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집값 작살 났었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 그럴 거란 보장이 있냐. 그냥 오른다고 하니까 이악 물고 조금 더 버티는 정도인 건데 이것도 지표가 떨어지는 걸로 바뀌면 사는 사람들 수요가 사라지면 답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영끌족들은 망하더라도 투자한 사람들은 괜찮지 않냐. 우리는 갭 투자했는데 괜찮다. 이자 부담 전세입자들이 되지 우리가 내냐. 그러니까 갭투기는 문제가 없다. 투자라고 표현을 해줬지만 갭투기 좀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 입장에서 투자라고 표현을 해준 거지. 그런데 그들은 괜찮을까? 전세가 올라가니까 괜찮을 거다. 무섭게 오르는 전세가 연말까지 이어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전세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언론에서 담합을 시켜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전세가를 더 올리고 만약에 세입자가 못 올려주겠다 하면은 나가! 라고 하면서 더 비싸게 할 여력이 있느냐? 아니죠. 이것만 보면 답 나오는데 전세 보증사고만 올해 3.8조 추정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대입연재 해줬는데 회수율 얼마 전까지 15%라고 그랬죠? 10%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비싼 전세 못 주겠다, 나 나가겠다 라고 하면 돌려주지 못하고요. 그거 허그에서 대신 갚아줬는데 허그도 집주인한테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세가가 더 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제도에 대해서 개편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개편할 생각은 안 하고 개편하게 할 생각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세 제도를 개편을 해야 되는데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한테 그럼 너네 일단 대출 내줄 테니까 대출로 버텨라.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편하게 하려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게 안 되죠. 왜 올해 전세금 반환 대출 DSR을 풀었겠냐? 요것만 보더라도 갭투기 붕괴될 건데 정부가 돌려막기로 일시적으로 막은 거지만 전세가가 다시 떨어질 기미가 이제 슬금슬금 나오고 있죠. 왜?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버티냐? 세입자들은 돈이 없는데. 그리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사고 난 건 저 정도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사고가 훨씬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올해 6월 기사입니다. 즉 7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내년 1월에서 6월, 내년 1월에서 6월이 훨씬 더 심하죠? 엄청난 전세 계약 만료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허그 보증보험 가입된 것도 111조에 달한다. 그래서 2018년 29조 정도였는데 지금은 주담대까지 합쳐서 111조 원에 달한다. 허그만 105조 원이고 허그가 이거 다 감당 가능하겠어요? 집주인들은? 지금 가입 안 돼가지고 잘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주인들 전세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어마어마하게 늙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온다. 전세가가 올라갈 상황이라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왜? 다음 세입자 금방 구해지니까 전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근데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세시장에 살아났다고 그래요? 집주인들이 그냥 호가 높여놓고서 뻐기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 또 전세입자들은 어때요? 갭투기 말고 전세입자들이 빚을 더 늘릴 수 있으면 그래도 전세금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전세입자들은 어때요? 집주인들은 대출 이자에 흡하고 있는데 전세 받은 사람들은 지금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첫 번째,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고서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대출 받은 사람들, 세입자들은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여놓고 낮출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연쇄적으로 먼저 나가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 문제 생길까봐 정부에서 해주는 거는 세입자한테 대출해주는 거. 전세 사기 터져야 그것도 인정받아야 이딴 것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터질까 안 터질까?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지금 사람들이 알아가는 게 늘어나고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거 늘어나고 있다는 거 얼마 전보다 훨씬 더 몇 배 늘어났는데 지금도 경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6개월에서 1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냐.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지금 당장 집 사라 뭐 주식 사라 해가지고 막 위험자산을 지금 사야 할 때다 라고 막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굴지의 대기업들은 현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현금 증가한 곳이 어디예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삼성 회장 당시엔 이건희 회장이었죠. 이건희는 왕이다. 대통령은 바뀌어도 왕은 안 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굴지의 기업이고 다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냐? 수출 안 되죠? 내수 안 들어가죠? 그거 아니에요? 그럼 현금성 자산이 이익 이익금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늘었고 요거는 단기 금융상품을 대거 처분해서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저런 대기업들도 다 현금 확보하고 있죠. 은행도 현금 확보하고 있죠. 그런데 개인은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해가지고 열심히 너네가 그걸 사줘라. 개풀 투도 없는 소리나 하지 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